MySQL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이죠.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 등 웹 개발에 널리 이용이 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MySQL에 접속해 볼 텐데요. 서버를 직접 설치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웹 호스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먼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PuTTY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uTTY는 SSH라든지 여기에 나오죠. 또는 텔넷 등에 접속하기 위한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서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도 일반적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처럼 그냥 다음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에 이렇게 putty.exe를 실행하셔서 접속할 서버의 정보 등 간단한 세팅만으로도 편리하게 원격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 네임에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명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IP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속 타입을 선택하시고 오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처럼 로그인을 받는 프롬프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접속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자가 창의 크기라든지 폰트의 크기 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접속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호스트 네임과 연결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윈도우즈의 어피어런스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폰트를 많이 변경하겠죠. 그리고 컬러 등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설정한 부분 자체를 내가 원하는 특정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study.rgo.co.kr로 세이브를 해두면 나중에 접속을 할 때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을 클릭해서 로드를 시켜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하는 곳은 호스팅된 서버로 접속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MySQL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보시는 My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U는 사용자 계정을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P는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접속이 된 모습이고요. MySQL이 무료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고 있고요. 수십억 개의 행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도 처리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웹 호스팅을 받은 상태이고요. 환경의 OS를 확인해보면 uname-a를 사용하면 되죠. 커널로서 리눅스가 깔려있네요. 리눅스 2.6 버전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배포판의 버전을 알기 위해서 can 명령을 입력해보면 CentOS 릴리즈 5.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여서 CentOS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레드 계열의 안정적인 리눅스 배포판 버전이고요.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MySQL을 그대로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ySQL 다시 대문자 V를 통해서 버전을 확인해보면 MySQL 5.1 버전이네요. 다음으로 호스팅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VMware와 같은 가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곳에 CentOS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CentOS 7을 설치한 상태이고요. 버전 확인을 해보시면 CentOS 버전 7.1이라고 되어 있죠. MySQL도 확인해 볼까요? MySQL 5.6이고요. 이렇게 최신의 버전 중에서 가장 안정된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MySQL을 익히고 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MySQL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MySQL 계정을 설정하려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한 뒤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P 옵션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루트의 패스워드는 설정해주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엔터키를 치시면 접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보안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샘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사용자 계정 MyRGO와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create user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실행을 하면 아이디가 생성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성한다 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ant 명령인데요. Samp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grant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SampDB를 생성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로컬 호스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서버가 동작하는 호스트에서는 로컬 호스트라고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 호스트에서 MySQL 서버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로컬 호스트 자리에 작업하게 될 컴퓨터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란트까지 마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였습니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MySQ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 MySQL 프로그램 뒤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오게 되어 있죠. 이러한 옵션에는 -h, -p, -u가 올 수 있습니다. h는 호스트네임을 쓸 때 쓰는 옵션이고요. -p와 u는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네임은 MySQL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호스트를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MySQL이 실행 중인 컴퓨터가 동일하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 -u 유저네임인데요. MySQL 사용자 이름으로서 만약에 유닉스를 사용하는 중인데 MySQL의 사용자 이름이 유닉스의 로그인 이름과 동일하다면 여기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는 패스워드이죠. 그러면 값을 넣어서 방금 우리가 생성한 MyRGO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p 옵션 때문에 엔터 패스워드 프롬프트가 뜨는 것이고요. 우리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MySQL에 접속이 되죠. 접속 과정에서 엔터 패스워드 프롬프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화면에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MySQL 비밀번호는 -u 옵션처럼 명령 라인을 한 줄로 쓰지 말고 이렇게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패스워드까지 명령 라인에 한 줄로 써준다면 다음처럼 -p 다음에 붙여서 쓸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공백 없이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들어가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보안상 아주 위험하겠죠. 이러한 명령 라인들은 모두 로그라든지 특정 파일에 기록이 되는데 이런 기록들을 해커가 읽는다면 접속해서 마음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표현을 보시면 MySQL 뒤에 -h 옵션을 사용하고 있죠. 호스트명을 명시해야 될 경우에 -h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패스워드인 -p 옵션만 공백 없이 반드시 이렇게 붙여서 써주셔야 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을 두든지 아니면 붙여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 명령을 가장 간단하게 쓴다면 다음처럼 -p, -u 뒤에 바로 id를 써주면 되겠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면 스페이스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를 할 때는 네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왔던 exit, 그리고 퀵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슬래시 q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D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외워서 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버에 연결이 되고 나서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질의문을 작성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MySQL에게 구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질의문을 입력하게 되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MySQL이, 즉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MySQL이 서버로 질의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것을 처리한 뒤에 MySQL 프로그램에게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의문을 작성할 때 세미콜론 대신에 역슬래시 g, 이때 g는 고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역슬래시 g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질의문 제일 끝에 역슬래시 대문자 g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볼까요? 우리가 쿼리한 각 값들을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죠. 짧은 출력 라인을 생성할 때는 역슬래시 g가 별로 유용하지 않지만 라인이 너무 길어서 한 라인을 넘어가게 될 때 역슬래시 g를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MySQL에서는 한 라인에 모든 명령을 다 안 써도 됩니다. 다음처럼 여러 라인에 걸쳐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화살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질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서버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라인에 걸쳐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싶다 할 때는 역슬래시 c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구문 종료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한 라인에 여러 구문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부터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명은 샘프db가 되겠고요.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lect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현재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use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mpdb라고 하게 되면 이제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sempdb가 됐죠. 내가 이제 sempdb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 항상 sempdb를 사용한다면 MySQL에 로그인을 할 때부터 뒤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즉 로그인을 하게 될 때 MySQL -p-u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유저를 쓰고요. 다음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select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해보면 기본적으로 sempdb로 접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테이블을 만들 차례인데요. create 테이블 다음에 원하는 테이블명 그리고 칼럼들을 나열해주면 됩니다. 칼럼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인덱스가 있다면 인덱스에 대한 정보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지던트라는 테이블이죠. 여기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인 역사 연구회 데이터를 위한 테이블 2개를 먼저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담을 것이고요. 칼럼으로 last name을 기술해 주었고 다음은 first name이라는 칼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칼럼들을 추가해서 create 테이블 문장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접 쿼리를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create 테이블에 대해 기술한 쿼리 자체를 파일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토스에서는 디렉토리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디렉토리 중에서 sempdb.txt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 가보시면 우리가 테스트할 데이터에 대한 쿼리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들 프레지던트 테이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SQL 문장을 보면 7개의 칼럼을 가진 테이블이죠. create 테이블, president, 그리고 각 칼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작성된 쿼리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MySQL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꺽쇠 뒤에 쿼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 쿼리가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예전 창으로 돌아가서 /c로 취소를 하고요. 실제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tables 프레지던트가 생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프레지던트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구문을 보시면 칼럼의 이름이 나오고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몇 가지 칼럼 속성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버차 타입과 데이터 타입 두 가지가 사용되었죠. 베리어블 캐릭터 그리고 괄호에 숫자를 표기할 수 있는데 최대 n개까지 허용되는 가변 길이 문자 값을 담는 칼럼입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저장할 값의 길이를 미리 예상해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state, 주의 경우에는 두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다음 date는 날짜를 취급하는 타입인데요. MySQL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ccyy-mm-dd인데요.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해당 세기 내의 연도, 다음 월, 일이죠. 다음 낱널과 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칼럼은 값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낱널이고 널 값을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칼럼, 서픽스, 전미사, 영어 이름을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데스 같은 경우에는 널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테이블인 멤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미리 작성되어 있는 create 테이블 멤버 구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속성이 더 많죠. 멤버 테이블은 역사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이름에 대한 정보는 앞에서 봤던 프레지던트와 유사하죠. last name, first name, suffix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멤버 아이디가 있습니다. 멤버 아이디는 처음 회원 자격이 부여될 때 각 회원에게 할당되는 고유의 값이 되겠고요. 다음 expiration, 회원의 유효기간, 그리고 이메일 등의 주소,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멤버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겠죠. create member.sql로 변경을 하고 실행해 줍니다. 이 멤버 테이블을 보시면 유독 member _id 칼럼이 눈에 띄죠. 뒷부분에 속성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은데요. auto incr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추가될 때마다 MySQL이 자동으로 고유 번호를 생성해주게 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int부터 보게 되면 int는 해당 칼럼이 정수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unsigned가 있는데요. unsigned는 정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이고요. 낱널은 해당 칼럼에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id 번호가 없는 회원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속성이 되겠고요. 다음 auto increment는 MySQL의 특별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해당 칼럼이 연속적인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약 새로운 멤버 테이블 행을 생성하게 될 때 멤버 아이디의 값을 입력하지 않거나 너를 입력한다면 MySQL은 자동으로 다음 순서의 숫자를 생성해서 해당 칼럼, 즉 멤버 아이디가 되겠죠. 여기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MySQL이 자동으로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회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프라이머리 키 절이 나오죠. 프라이머리 키 절에서는 멤버 아이디가 이 테이블의 기본 키라는 것, 고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멤버 아이디 칼럼을 인덱스로 생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낱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MySQL이 자동적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테이블 2개가 생성된 모습을 MySQ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describe 명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describe 다음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be는 테이블 내의 칼럼 이름을 기억할 수 없을 때라든지 데이터 타입 또는 칼럼의 길이 등을 알고 싶을 때, 그리고 MySQL이 테이블 행에 칼럼을 저장하는 순서를 알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insert라든지 load data라는 구문을 사용할 때 디폴트 칼럼 순서대로 값을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겠고요. describe의 약자로서 DESC만 써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plain president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처럼 show columns from president 구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olumns 대신에 필드를 써도 마찬가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show fields 또는 show columns from table 이 구문을 사용했을 때는 like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ke %name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칼럼 이름이 name으로 끝나는 것,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죠. %가 앞에 있는 어떠한 문구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name으로 끝나는 칼럼만 조회를 해줍니다. describe로 동일하게 구현을 하려면 이번에는 describe president 다음에 %name 이렇게 문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show columns 사이에 풀이 들어가 있죠. show full columns from president 조회를 해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한 라인이 넘어가도 이렇게 상세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처럼 풀을 써주게 되면 부가적인 칼럼 정보까지 같이 출력해준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show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show tables가 있습니다. show tables는 디폴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을 나열해줍니다. 현재는 SampDB 데이터베이스에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2개의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how databases인데요. 이름처럼 현재 연결된 서버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리스트들은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MySQL을 설치한 뒤에 SampDB만 따로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저처럼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underbar schema는 항상 존재하는 특별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SampDB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이죠. 그 위에 있는 performance underbar schema가 있는데요. MySQL의 설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MySQL. 접근 권한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권한을 제어하는 테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MySQL에 접속을 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처럼 굳이 MySQL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SQL show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MySQL show는 앞에서 show 문이 출력했던 것처럼 DB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출력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을 MySQL에 접속 없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호스트명과 같은 적절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MySQL에 로그인을 할 때 -u, root 이런 속성을 사용했었죠.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에서처럼 특별한 인수 없이 MySQL show를 실행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출력합니다. 다음처럼 MySQL show 뒤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명이죠. 이것을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SampDB의 테이블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MySQL show를 실행할 때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까지 같이 입력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의 칼럼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show full columns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성적 관리를 위한 테이블들을 만들겠습니다. 성적 관리 테이블들은 여러 가지이므로 앞에서 만든 테이블과는 데이터의 복잡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기에서 결국 관리하고 싶은 것은 성적인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코어를 관리하는데요. 필요한 학생 정보가 있고 어떤 시험에 대한 성적인지를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성적을 관리하면서 성적과 함께 학생 정보와 시험에 관한 정보를 모두 한 테이블에 관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어서 관리상 여러 가지 낭비 요소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서 관리하죠.
스코어 테이블을 보면 스튜던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튜던트 아이디를 따라가 보면 스튜던트 테이블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기본적인 학생 이름과 성별을 관리하고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스코어, 성적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성적에는 어떤 시험에 대한 성적인지를 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드 언더바 이벤트 테이블을 두었고요. 이 테이블에는 시험을 친 날짜, 그리고 시험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의 출결 사항에 대한 정보 앱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create underbar student.sql 이 쿼리를 확인해보죠. 내용을 보시면 create 테이블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요. 생성하는 칼럼을 살펴보면 이름과 성별, 그리고 student id를 가지고 있죠. name은 20개의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가변 길이 문자열 칼럼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름을 한 칼럼에 모두 저장하도록 하고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first name과 last name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한 번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를 다르게 합니다. 여기에서와 같이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name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계 시에 결정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은 성별을 나타내는 칼럼인데요. 여기에서는 enum, enumeration 칼럼을 사용했죠. 열거형이 되겠습니다. 칼럼 정보에서 나열된 값 중 여학생이면 F, 남학생이면 M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제한적일 때 enumeration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고요. 물론 이것 대신에 캐릭터 1이라든지 다른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enum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럼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문자로 나타냈지만 반드시 한 문자일 필요는 없고요. 피메일이라든지 메일로 변경해서 선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스튜던트 아이디는 고유의 학생 아이디 번호를 포함하는 정수형 칼럼이 되겠는데요. 보통 학과 사무실 같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학생의 아이디 번호를 얻게 될 텐데요. 이 예제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 번호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고 만약에 학과 사무실과 같은 그런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예정이라면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프라이머리 키 절이 나오고요. 중복되거나 널 아이디 값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 절은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처음 보는 엔진 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MySQL이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스토리지 엔진의 이름을 뜻합니다. 스토리지 엔진은 특정 종류의 테이블을 관리하는 핸들러인데요. MySQL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지금 보시는 InnoDB 그리고 MyI3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InnoDB 이것이 웰의 키를 사용함으로써 제공하는 참조 무결성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엔진을 InnoDB로 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 테이블에서 점수를 기록하고요. 성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는 다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웰의 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조 무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스코어에 존재하는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것은 반드시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스튜던트 아이디 중에 하나여야 한다. 아니면 아이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널값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참조 무결성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스코어에 있는 스코어 행은 성적 이벤트 및 즉 이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레이드 이벤트 그리고 스튜던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학생과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스튜던트와 그레이드 이벤트 테이블에서 각각 학생 아이디와 점수의 이벤트 아이디를 알 수 없다면 스코어 테이블의 행을 입력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앱센스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 행들은 모두 학생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생의 아이디를 알 수 없다면 앱센스 테이블의 행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약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웰액티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명령어로 미리 작성된 create student 쿼리를 실행을 시켜주고요. 이제 show tables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방금 생성한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스튜던트 테이블을 생성할 때 성별에 대해서 enumeration 타입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해 놓고 사용 가능한 값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describe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describe student 테이블이죠. 그리고 원하는 칼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enum 타입의 칼럼에 대해서 MySQL은 입력 가능한 열거형의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다음으로 그레이드 이벤트를 생성할 차례이죠. 역시 미리 생성된 쿼리를 살펴보면 내용을 보시면 create table, grade 언더바 이벤트, 테이블명이고요. 데이트 칼럼은 데이트 타입이죠. MySQL 표준 데이트 값이고요. ccyy-mm-dd의 형태입니다. 카테고리는 enum 타입이죠. t와 q를 가질 수 있는데요. t는 테스트, 시험이고 q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id는 int 형태이고요. auto increment라고 되어 있죠. 스튜던트 테이블의 스튜던트 id와 유사하고요.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함으로써 고유의 이벤트 id 값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쿼리도 다음처럼 실행을 시켜주고요. 다음으로 주 데이터인 스코어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스코어 테이블도 쿼리를 먼저 봐야 되겠죠. create table score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pull-in key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스코어를 보면 스코어 컬럼은 인티저로 선언되어 있죠. 정수형의 정수 값을 갖는 컬럼이 되겠고요. 만약에 소수점까지 표현하고자 한다면 데시멀과 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스튜던트 id와 이벤트 id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컬럼은 각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과 이벤트를 의미하는 정수형 컬럼이 되겠습니다. 이 컬럼들을 이용해서 스코어에 해당 학생 그리고 해당 이벤트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어에서는 단지 스튜던트 id만 저장함으로써 학생의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 id만 저장함으로써 이벤트, 이 시험에 대한 퀴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create 문장으로 돌아와서 프라이머리 키절을 봅니다. 두 컬럼의 조합을 프라이머리 키로 선언을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주어진 퀴즈나 시험, 즉 이벤트에 대해 학생의 성적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유한 스튜던트 id와 이벤트 id 컬럼의 조합인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드디어 포린 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id에 해당되는 컬럼마다 포린 키에서 제약사항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포린 키라는 이 절에서는 레퍼런스, 이것은 id 컬럼이 참조하는 테이블과 그 컬럼을 나타냅니다. 이벤트 id의 제약사항은 컬럼 내의 각 값이 반드시 그레이드 이벤트 테이블에 있는 이벤트 id 값과 매칭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래는 해결이 됐죠. 포린 키, 스튜던트 언더바 id인데요. 스튜던트 id 역시 스튜던트 테이블에 스튜던트 id를 참조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덱스절이 있는데요. 인덱스는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프라이머리 키절에 이벤트 id 그리고 스튜던트 id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이벤트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벤트 id별로 검색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튜던트 id별 검색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는 따로 인덱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InnoDB에서는 외래키 선언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여부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장성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스튜던트 id의 인덱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bsence 테이블입니다. 쿼리는 다음처럼 두 개의 컬럼을 가진 아주 단순한 형태이고요. 컬럼 스튜던트 id 그리고 데이트인데요. 이 컬럼은 둘 다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난널로 잡았고 위에서 살펴본 테이블들도 대부분 난널이었죠. 그리고 스튜던트 id와 데이트 이 두 개의 컬럼을 조합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함으로써 실수로 중복되는 행위 생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날에 결석 데이터가 2건 이상 쌓인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스튜던트 id에 대해서 포린 키를 설정해 줌으로써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스튜던트 id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생성을 안 했던 absence 그리고 score를 생성해 주고요. MySQL show sampdb를 해보겠습니다. 성적 관리 테이블로 absence, grade event, 그리고 score, student 4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외래 키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외래 키 관계를 포함할 경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약사항을 생성하고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어의 경우에서 적당한 스튜던트 id에 해당되는 값, 그리고 존재하는 이벤트 id에 해당되는 값에 대한 점수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외래키 관계는 이것과는 다른 또 다른 영향을 줍니다. 테이블을 생성과 삭제를 할 때 순서를 제한하는 종속성이 발생하는데요. 스코어 테이블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스코어 테이블은 그레이드 이벤트와 스튜던트 테이블을 참조하죠. 그래서 스코어 테이블이 생성되기 전에는 먼저 두 테이블이 생성되어야 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absence는
student id, 즉 student 테이블을 참조하죠. 그래서 student가 반드시 absence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생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테이블을 삭제한다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먼저 스코어 테이블을 삭제하기 전에 그레이드 이벤트 테이블을 삭제할 수 없고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해서는 스코어와 또 absence 이 두 테이블을 삭제하기 전까지는 스튜던트를 삭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스팅 환경에서 show 데이터베이시스를 실행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 계정으로 MySQL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show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이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VMware 상에서 우리가 직접 설치한, 즉 관리자 입장에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MySQL과 퍼포먼스 스키마가 보이죠. 하지만 호스팅 환경에서 사용자 권한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다음처럼 인포메이션 스키마와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테이블을 생성해보죠. 역사 연구의 테이블의 하나였던 프레지던트 테이블, 다음처럼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볼까요? 여기에서는 유저 myRGO에 대해서 유저와 패스워드 정보를 넣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MySQL문에 사용자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추가할 때는 -유저, 다음 편하게 이제는 붙여서 쓰도록 합시다. myRGO 이렇게 하고 패스워드를 받도록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를 받는 입력 창이 나오고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서는 이 명령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테이블이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MySQL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지 않고 커맨드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MySQL show가 되겠습니다. MySQL show를 하시고요. 다음 myRGO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명까지 같이 쓰게 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테이블이 조회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용자 계정 정보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 이제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네, 다음처럼 프레지던트 테이블이 제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create member 쿼리도 실행을 하고요. 다음 create student, 다음 grade event score, absence까지 생성을 하였습니다. 생성된 테이블을 확인해보면 역사 연구회를 위해서 프레지던트 그리고 멤버 두 테이블이 있고요. 성적 관리를 위해서 absence, grade event, score, student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해둔 상태이죠. 이제는 이 테이블에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입력을 하기 전에 각 테이블의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select 문이 있습니다. select 문의 문법적인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알아보고요. 먼저 다음처럼 간단하게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문장을 실행해 봅니다. 결과를 보시면 empty set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student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없다, 비어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insert 문이라는 insert 문을 직접 MySQL에 접속해서 MySQL 클라이언트에서 문장을 써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insert 문이 미리 모두 작성되어 있다면 그 작성된 insert 문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create 테이블을 할 때에도 create 문장이 작성된 이 SQL 쿼리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MySQL을 실행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줬죠. 이것과 유사한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다음 load 데이터나 MySQL import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값의 형태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테이블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insert 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insert 문은 어떤 데이터와 값을 특정한 테이블의 행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SQL 문장인데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insert into 뒤에는 원하는 테이블명이 오고요. 다음 values 뒤에 우리가 정의했던 칼럼의 순서대로 값들을 나열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insert into student values 다음 kim1 이름에 대한 데이터이죠. m 성별이고요. 다음 null이 들어가 있습니다. student의 형태를 보면 name 컬럼, sex 컬럼, 그리고 student id 컬럼이 있었죠. insert into 문장을 사용할 때는 values 리스트에 반드시 테이블의 각 칼럼에 해당하는 값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칼럼에 저장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확실히 알고 있지 않다면 describe 다음 테이블명, 즉 describe student라는 문장을 사용하면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성공했죠. 그레이드 이벤트에도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여기에서는 values에 데이트 카테고리 그리고 이벤트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네, 인서트 되었고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데이터가 한 건 들어갔죠. 다음 그레이드 이벤트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인서트 되었습니다. MySQL에서는 데이터 값을 넣을 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과 날짜 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널 값은 스튜던트와 그레이드 이벤트 테이블의 오토 인크리먼트 칼럼에서 사용이 되었죠. 오토 인크리먼트 칼럼에 값이 누락되게 되면 MySQL은 해당 칼럼에 어떤 값을 넣나요? 기존에 있던 값에 다음 값을 넣죠. 지금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인서트문 한 건씩을 실행했는데요. 인서트 문장 하나에서 데이터 1행을 한 로우를 인서트하였고요. MySQL에서는 테이블에 여러 값의 리스트를 하나의 인서트 문장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한 건의 데이터를 이렇게 인서트하도록 하는데요. 다음처럼 데이터의 한 행을 괄호로 묶어주면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인서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query OK 다음 to rows affected 라고 되어 있죠. 이런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입력할 인서트문을 줄일 수 있고요. 서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간혹 괄호를 어떻게 묶어줘야 될지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반드시 한 행씩 괄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형식을 지켜주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중간에 괄호를 없애보죠. 에러가 발생하죠. 다음 인서트문의 형식을 보시면 스튜던트 뒤에 칼럼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하는 칼럼만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해당 칼럼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칼럼에 맞게 데이터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질 부분은 반드시 빠져도 되는 값들, 즉 난널이 아닌 값들만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스튜던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오토 인크리먼트 칼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명시적으로 널을 할당한 것처럼 그 다음 순서인 번호를 생성해서 할당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널 값을 표시한 것도 아예 값을 넣지 않은 것도 그 다음 값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죠. 다음과 같은 형식도 지원합니다. insert into student, set을 사용하는데요. set, 칼럼, name equal data, read to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컴마, 다음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인서트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insert into score라고 되어 있고요. event id, student id, score를 입력해야 되겠죠. values 뒤에는 다음 값들이 들어있는데요. 잘 인서트가 될까요? 결과를 보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왜 에러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포린키 제약 때문인데요. 이벤트 아이디와 스튜던트 아이디에 999라는 값들이 들어갔죠. 스코어라는 테이블, 이 테이블에 값을 넣을 때는 반드시 스튜던트 아이디는 스튜던트에 있는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벤트 아이디도 마찬가지죠. 그레이드 이벤트에 존재하는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값을 인서트하려고 할 때는 시도하는 즉시 제약 조건에 걸려서 값을 넣지 못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보안 스캐너로 알려진 nmap이라는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map은 일반적으로 리눅스 플랫폼 위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윈도우,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오픈소스 툴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nmap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인 yum이나 apt 개수를 사용하여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는 nmap.org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최신 버전을 받아 컴파일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map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nmap의 주 기능인 포토스캔의 경우 현재 법률상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nmap을 테스트하실 때는 반드시 개인 서버나 스캔을 위해 공식적으로 열어둔 그러한 서버로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nmap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다음처럼 nmap 뒤에 타겟 IP 혹은 도메인을 넣어서 스캔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할 경우 nmap은 현재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 1000개 정도의 TCP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되는데 스캔을 하는 도중 nmap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반응을 하여 적절한 딜레이로 nmap이 스캔을 수정하게 됩니다. 스캔을 하면 이처럼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데요. 중간에 엔터를 치시면 현재 nmap이 진행한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이 nmap의 전체적인 결과를 미리 확인해 놓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열려있는 포트, 포트의 상태, 그리고 포트가 하고 있는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눠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22번 포트로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실행 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의 상태는
오픈, 그리고 보여지지 않은 클로즈드, 그리고 필터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픈은 현재 스캔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패킷이 상대 서버에 도착을 하였고 또한 상대 서버에서 포트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오픈이라고 스테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클로즈는 보낸 패킷이 타겟 서버에 도착을 하였지만 포트가 닫혀 있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경우 그 경우를 클로즈드라는 스테이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드라는 스테이트는 보낸 패킷이 타겟 서버에 도착을 하기 전에 방화벽이나 기타 필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 필터드라고 스테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오픈 슬래시 필터드라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엔맵이 오픈인지 혹은 필터드인지 두 가지 스테이트를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클로즈 필터드라는 스테이트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드인 서비스 필드는 현재 보여지는 포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명을 사용자가 보기 쉽게 풀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란이 됩니다. 이 다음으로 저희가 확인한 이 서비스 각 명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버전을 검색하는 방법은 nmap/sv라는 옵션 뒤에 타겟 IP를 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 IP 대역에 열려있는 서비스의 버전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앞에 S가 현재 스캔을 하게 될 옵션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걸 명시해주고 저희가 적은 V라는 옵션이 버전 스캔을 하겠다라는 옵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5 옵션을 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제의 버전 또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로우 소켓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루트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적용해서 출력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SV 그리고 바5 옵션을 통해서 스캔을 한 결과 SS 시큐어 셀인 SSH와 HTTP 서비스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 옵션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검색이 되는데 nmap이 운영체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 nmap의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가장 확률이 높은 OS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나 운영체제를 판단하는 방법은 nmap 안에 미리 정해진 패킷을 보내고 돌아오는 응답이 각 버전별로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서 nmap이 버전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패킷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탐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이 보내게 될 패킷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 옵션이 바로 버전 인텐시티라는 옵션을 통해서 뒤에 숫자가 0에서 9까지 넣을 수 있고 각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더 강한 강도로 많은 패킷을 보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숫자를 주면 버전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스캔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336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일반 스캔과는 달리 버전 인텐시티를 1로 줬을 경우에 14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스캔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와 IP 대역을 지정하여 nmap에서 스캔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nmap의 기본적인 옵션으로 스캔을 하게 될 경우 약 1000개의 nmap에 등록된 TCP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으로 진행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필요하지 않은 포트에 대해서도 스캔이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포트만 지정하는 것이 속도적으로도 유리하고 탐지를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nmap에서 필요한 포트를 지정하는 방식을 바-P 옵션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nmap에서 다음과 같이 바-P 옵션 뒤에 22번 즉 SSH 서비스에 대해서만 스캔을 하고 싶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 개의 포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포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할 경우 다시 바 옵션을 통해서 22번 포트부터 80번 포트까지 모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처럼 연속되지 않은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하고 싶은 경우 컴마를 통하여 22번과 80번 포트 두 개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캔을 22번 포트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경우 nmap은 22번 포트에 대해서만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2번에서 80번까지 스캔을 진행을 하면 nmap은 22번부터 80번까지 스캔을 하고 나머지 포트에 대해서는 스캔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nmap에서는 서비스명을 통해서 스캔을 하는 방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트 뒤에 포트 번호가 아니라 서비스명을 적는 것만으로도 nmap이 그 서비스를 포트명으로 알아서 변환을 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비스명 뒤에 별, 즉 와일드카드와 같은 문자를 붙일 경우 nmap은 이것을 인식을 하여 SMTP로 시작하는 모든 서비스명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nmap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TCP 스캔 방식 외에 UDP 포트에 대해서도 스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UDP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해야 할 경우 포트를 지정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적은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_s 옵션은 이전에 말했듯이 스캔 방식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캔 방식은 T, 즉 TCP 스캔, U, UDP 스캔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바_p 옵션은 포트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는데 T는 TCP 포트, U는 UDP 포트에 대한 명시를 하게 됩니다. TCP는 25번부터 35번까지 스캔을 진행하며 UDP에 대해서는 53, 54 두 개의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UDP 스캔을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분투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라는 명령어로 관리자 권한으로 뒤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명령어를 실행시킬 경우 TCP에 대해서는 25번부터 35번까지 스캔이 진행되며 UDP에 대해서는 53번과 54번에 대해서 스캔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nmap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포트에 대한 스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으로 바, 탑, 포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nmap 뒤에 바, 탑, 포츠라는 명령어를 적고 뒤에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nmap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리스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0개의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말 중요한 포트 5개에 대해서만 자신은 스캔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nmap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5개의 포트에 대해서만 스캔이 가능하여 정말 필요한 포트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포트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IP 대역을 지정하여 스캔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 대역을 스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CIDR 방식을 이용한 IP 대역 표기를 하는 방법과 콤마, 대시 두 가지 옵션을 통해 IP 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CIDR 방식을 통한 IP 대역 표시를 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IP 뒤에 슬래시를 적고 숫자를 적음으로써 IP 앞부분부터 24비트까지는 같은 값을 쓰고 마지막 8비트에 대해서 이 값을 변경시키며 총 256개의 IP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192.168.242.1, 2, 128번 포트, 즉 256개 중에서 3개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nmap이 감지하였고 각각의 열린 포트와 상태 그리고 서비스명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 말고 컴마, 대시를 통한 IP 대역 지정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192.168 점을 찍고 점과 점 사이에 대시나 컴마를 통해서 포트를 지정하는 방식과 같이 IP 대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명령어와 같이 치게 되면 192.168 다음으로 241, 242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0, 컴마로 그리고로 구분이 되며 다음에 10, 11 이렇게 IP가 올 수 있어서 총 6개 IP에 대해서 nmap이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총 6개의 IP 주소에 대해서 스캔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카드를 통하여 192.168.242로 시작하는 256개의 IP에 대해서 혹은 65,536개의 IP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nmap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일을 통하여 IP 적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에 125부터 130까지 그리고 로컬 호스트에 대해서 IP 스캔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iplist.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nmap에 인풋을 가져오겠다라는 옵션을 통하여 파일에 적힌 IP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P 스캔을 하다 보면 제외하고 싶은 IP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192.168 0부터 255번까지 다 스캔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사이에 몇 개 IP를 빼고 싶다. 이 경우에는 바바 exclude라는 옵션을 통하여 IP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처럼 192.168.242 0 그리고 CIDR 표기를 통하여 256개 IP를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44번에서 88번
그리고 98번 IP를 제외하고 싶다. 이렇게 옵션을 줘서 검사를 하면 실제로 256개의 IP를 검사를 하지 않고 저 IP 대역이 제외된 210개의 IP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싶은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읽어와서 하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싶은 IP를 파일로 기록하고 저장을 한 뒤 exclude file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통하여 IP에 적힌 파일을 검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IP 밴에 적힌 IP에 대해서는 스캔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옵션을 모두 통합하여 스캔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즉 스캔 옵션은 V, 즉 서비스 버전에 대한 스캔을 진행하게 되며 포트는 22번 그리고 80번 두 개의 포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또한 IP는 128번부터 155번까지 스캔을 진행하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 ipben.txt에 있는 IP 대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음처럼 스캔할 경우 이 IP 대역의 모든 포트, 이 IP 대역의 22번과 80번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하여 버전을 띄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map의 기능 중에 하나인 스텔스 스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map은 기본적으로 스캔을 하게 될 경우 TCP 커넥션을 통하여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TCP 커넥션은 잘 알려진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방식을 따라 연결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스캔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가는 패킷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map과 같이 apt-get 염과 같은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설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소스를 받아 컴파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 즉 루트 권한이 아닌 사용자가 Nmap을 통해 스캔을 진행했을 때 실행이 되는 TCP 커넥트 스캔에 대해서 패킷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와이어샤크를 루트 권한으로 실행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 즉 Nmap을 바로 실행을 하여 보시다시피 PN 즉 핑 스캔을 하지 않고 바로 포트 스캔을 실행하겠다는 그러한 옵션을 주어 22번 포트에 대해서만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TCP 커넥션이 3단계에 거쳐 첫 번째 SYN 패킷, 두 번째 SYN ACK 패킷, 세 번째 ACK 패킷을 통하여 연결이 수립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3단계의 연결 방식을 모두 거치게 되는 경우 스캔을 당하는 서버 측에서는 이러한 연결의 로그를 파일로 남기게 됩니다. 즉, 이러한 연결의 기록을 피하기 위하여 3단계의 정상적인 스캔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이상한 플래그를 가진 패킷을 보내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포트의 열림을 확인하는 방식을 스텔스 스캔이라고 하게 됩니다. 스텔스 스캔은 일반적으로 임의의 패킷을 만들고 TCP 커넥션의 규약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며 관리자 권한의 로우 패킷을 생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텔스 스캔의 가장 기본적인 SYN 스텔스 스캔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YN 스텔스 스캔이란 아까 보셨다시피 SYN, SYN ACK, 마지막 ACK 3단계 중에서 SYN을 보낸 후 SYN ACK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ACK을 보내지 않고 연결을 종료시켜버리는 그러한 스캔 방식을 일컫습니다. 이 경우 서버 측에서는 SYN ACK, 즉 접속을 해도 좋다라는 응답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ACK이라는 메시지로 들어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연결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로그에 기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패킷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YN 스텔스 스캔은 이전에도 말했듯이 S 옵션, 즉 스캔 옵션에 S라는 인자를 주어 실행할 경우 SYN 스텔스 스캔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스캔이 진행되게 됩니다. 역시나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므로 sud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다음처럼 open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실제로 뒤에 패킷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며 SYN을 보내고 SYN ACK을 받자마자 RST 즉 리셋 패킷을 보내 연결을 강제 종료시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SYN 스텔스 스캔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반만 연결을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TCP 하프 오픈이라는 방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Nmap에서는 이러한 SYN 스텔스 스캔을 제외한 그 외에 다양한 스텔스 스캔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in 스텔스 스캔, xmas 스텔스 스캔, x스텔스 스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in 스텔스 스캔은 연결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fin 패킷을 연결이 수립되기 전에 미리 보내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확인함으로써 포트의 열림과 닫힘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xmas 스텔스 스캔은 TCP 패킷의 모든 플래그, 즉 여기에 보이는 모든 플래그를 다 1로 세팅을 하여 비정상적인 패킷을 보낸 후 서버의 응답이 어떤지를 확인하여 열림과 닫힘을 알아내는 방식이 됩니다. x스텔스 스캔은 바로 액 패킷을 보낸 후 돌아오는 패킷의 TTL 값과 윈도우 크기를 분석하여 포트의 열림과 닫힘을 확인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스캐너라는 옵션은 fin일 경우에는 S 뒤에 F, xmas는 X, 그리고 x스캔은 A를 통하여 스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x스캔을 진행할 경우 시작부터 액 패킷이 날아가고 돌아오는 패킷의 응답을 분석하여 어떻게 되었냐, 이 패킷이 도달하였냐 아니냐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F, 즉 fin을 통한 방식도 시작하자마자 fin 스캔을 보내보고 서버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그 응답을 분석하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스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감지가 가능하며 sin 스텔스 스캔을 제외한 나머지 스캔 방식의 경우 패킷 자체가 비정상적인 패킷이 가게 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방화벽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스캐너의 경우 방화벽 및 IPS 등의 침입 방지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막히게 되어 결과가 부정확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화벽 IPS 시스템은 오는 트래픽을 보고 특정 규칙에 의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N맵은 이러한 필터링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스캔 기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맵을 아무런 옵션 없이 스캔을 하게 되면 포트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타겟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ICMP 에코 패킷인 핑 패킷을 먼저 보내는 핑 스캔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컴퓨터는 이러한 핑 패킷을 받게 되면 응답을 해주게 되는데요. 많은 방화벽이나 IPS 등이 보안상의 문제로 이러한 핑 패킷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스캔 도중 핑 패킷이 방화벽에 막혀 핑 스캔이 실패하게 되면 N맵은 서버가 죽어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후 포트 스캔까지 진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화벽 뒤에 있는 컴퓨터들을 스캔하기 위한 N맵의 핑 스캔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P, sin 패킷을 통한 핑 스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핑 스캔은 TCP의 sin 패킷을 통해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서버의 특정 포트로 sin 패킷을 보내 연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명령어는 바_s 스캔 옵션에 p, 핑 스캔이라는 옵션을 주고 바_p 핑 스캔 옵션에 s, sin 핑 스캔을 하겠다는 옵션을 주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다음처럼 서버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식의 서버의 생존 유무에 대한 결과만 돌려주게 됩니다. ps 뒤에 포트를 바꿔서 다른 포트로 스캔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in 핑 스캔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패킷 트레이스라는 옵션을 주어 패킷에 오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연결이 가능한 그러한 도메인에 sin 핑 스캔을 하면 다음처럼 80번 포트로 연결이 진행이 되며 보내고 받는 과정, 즉 패킷이 오고 가는 과정이 있으므로 N맵은 서버가 살아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처럼 현재 살아있지 않은 서버에 대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보내기는 하지만 받는 응답이 없어 N맵은 서버가 응답을 하지 않으므로 죽어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캔 방식은 액핑 스캔입니다. 액 패킷을 통해 스캔을 하는 방식인데요. 요즘 최신 방화벽의 경우 연결 상태를 추적하기 때문에 많이 막힐 수도 있는 스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캔 방법은 다음처럼 SD에 핑 스캔 옵션에 핑 스캔 옵션 뒤에 A, 액 핑 스캔을 한다는 옵션을 주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로 스캔이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응답을 하지 않고 온라인만 이 셋 패킷으로 응답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스캔을 진행합니다. 역시 sin 핑 스캔과 마찬가지로 A 뒤에 숫자를 주어 스캔을 하는 포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 스캔에서 sin 핑 스캔이나 at 핑 스캔 둘 다 방화벽에 의해 필터링 되는 포트를 뒤에 적을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응답이 오지 않아 스캔이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캔 방식은 UDP 핑 스캔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결이 TCP 커넥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화벽이 UDP 패킷에 대해서 간과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이용하여 핑 스캔에 활용하는 것이 UDP 핑 스캔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캔이라는 옵션은 U 옵션을 통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1번, 338번 포트에 대해서 UDP 패킷을 보내어 돌아오는 응답을 확인하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포트 번호는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버전의 앱맵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UDP 패킷으로 스캔 미점 이쪽에 응답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와이어샤크를 통해 패킷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DP 패킷이 필터링이 되는지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고 서버가 죽어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nmap 버전에서는 데스티네이션 포트, 즉 보내지는 포트가 31번, 338번이 아닌 4125번 포트로 UDP 패킷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U 뒤에 숫자를 바꿈으로써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UDP 패킷이 9999번 포트로 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CMP 패킷을 통해 핑 스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nmap은 핑 스캔을 ICMP 에코 패킷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캔 패킷이 방화벽에 의해 많이 막히는데요. 이러한 스캔 방식은 아직도 내부에 있는 로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데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핑이라고 부르는 ICMP 에코 요청만 막는 잘못된 방화벽의 경우 옵션을 조금 바꾸어서 다음처럼 PP, 즉 ICMP 타임스탬프 패킷 혹은 PM, ICMP 주소 마스크 응답이라는 패킷을 통해서 방화벽을 우회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IP 패킷을 통해 핑 스캔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IP 프로토콜을 통한 핑 스캔은 다음과 같이 PO 옵션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ICMP 에코, IGMP, IP in IP 세 가지 패킷을 동시에 보내어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패킷 트레이스라는 명령어로 IP 프로토콜 핑 스캔의 패킷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패킷이 오가는데요. 가장 처음에 ICMP, IGMP 그리고 IP 세 가지 패킷이 보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으로 ICMP 에코에 대한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스캔은 이렇게 돌아온 응답을 통하여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역시 다른 스캔 방법과 마찬가지로 O 뒤에 붙는 숫자를 통하여 IP 프로토콜의 종류를 바꾸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번이 TCP 커넥션, 17번이 UDP, 1번이 ICMP, 2번이 IGMP 프로토콜 번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스캔 방식은 ARP 핑 스캔입니다. ARP라는 것은 현재 IP 주소를 물리 주소인 MAC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이 ARP 스캔은 LAN 네트워크 상에 있는 호스트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스캔 방식입니다. 또한 nmap에서는 ARP 스캔을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망에 대하여 핑 스캔을 하게 되면 옵션과는 상관없이 nmap이 자동으로 ARP 핑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ARP 핑 스캔은 다음과 같이 R 옵션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R 옵션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같은 랜선, 즉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만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음처럼 현재 제가 속한 192.168.242 안에 256개의 컴퓨터에 대해서 ARP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192.168.242.1이 살아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ARP 응답을 통한 MAC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 서버에는 1번, 2번, 254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총 4개의 호스트가 살아있음을 nmap이 판단하고 각각의 MAC 어드레스에 대해서 네트워크 카드의 벤더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처럼 사설 IP 주소에 대해서는 nmap이 옵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ARP 스캔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심지어 다른 옵션을 주더라도 다음처럼 ARP 주소를 알아내는 ARP 스캔을 진행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로 특정 스캔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음처럼 앞에 send IP라는 옵션을 붙여주시면 처음에 nmap이 ARP 패킷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여 뒤에 있는 스캔 방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P 스캔을 하는 도중에 맥 주소를 속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nmap에서 맥 주소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다음과 같이 spf mac이라는 옵션을 붙이고 뒤에 원하는 맥 주소를 적음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맥 주소로 속여서 패킷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킷에 어떻게 가는지 와이어샤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ARP 스캔이 소스 주소가 111111111111로 저희가 속인 주소로 보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핑 스캔 방식은 방화벽을 우회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하지만 nmap에서 생성하는 핑 스캔 패킷은 데이터가 없는 채로 보내지거나 특정한 값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패킷으로 분류하거나 필터링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nmap에서는 이를 또 우회하기 위해서 임의의 랜덤 데이터를 넣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 랭스 뒤에 숫자를 붙여서 특정한 데이터를 뒤에 적힌 숫자만큼의 바이트를 붙여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map의 가장 강력한 기능으로 알려진 NSE, 즉 nmap 스크립팅 엔진의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이때까지 해봤던 것을 쉽게 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map의 스크립트 파일은 기본적으로 nmap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폴더 혹은 다음과 같은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스크립트를 nmap이 지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가 nmap이 간단한 포트 스캐너를 넘어 보안의 취약점 전체를 판단하는 스캐너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스크립트의 카테고리는 임의의 스크립트 안에 카테고리스라는 변수명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whois라는 스크립트는 디스커버리 익스터널 세이프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다음처럼 바 스크립트 혹은 바바 스크립트 뒤에 필요한 카테고리명 혹은 파일의 스크립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nmap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예제로 safe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스크립트들을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다음처럼 safe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여러 개의 스크립트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손쉽게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말고 하나의 파일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title이라는 스크립트를 현재 원하는 도메인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tp 서버에 대해서만 스캔을 하도록 지정하여 80번 포트 옵션을 주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 title이라는 스크립트는 80번 포트로 접속하여 http의 타이틀명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인자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args라는 뒤에 저희가 주고 싶은 인자를 적고 거기에 대한 값을 명시해 주시면 그 인자 값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유저 어젠트라는 인자는 http 라이브러리 안에 속해 있는 인자 값으로 유저 어젠트의 값을 변경시켜주는 인자가 됩니다. 실제로 인자가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실행을 할 경우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http 패킷을 와이어샤크로 잡아본 결과 유저 어젠트의 값이 저희가 입력한 임의의 값으로 변경이 되어 보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nmap의 스크립트는 사용하기 편하고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음처럼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IPv6 멀티캐스트를 통해 현재 IPv6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시켜보면 nmap은 로컬에 빠르게 멀티캐스트를 뿌려 존재하는 IPv6의 정보와 인터페이스 이름 등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스크립트의 실행법, 인자 넘겨주는 법 등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nmap의 강력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조금 더 폭넓은 보안 스캔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이븐의 탄생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J2EE의 다양한 기술들과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발자들은 빌드 툴에 많은 관심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개발자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강구했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은
개발을 할 때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 서버에 소스를 배포하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개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두 단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몇 가지 단계를 빠뜨리게 되면 개발 서버를 동작시킬 때 에러가 나거나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에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아서 원인을 찾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개발 완료 후에 개발 서버에 소스를 배포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바로 빌드 툴이 되겠습니다. 빌드 툴은 이전에는 엔트가 대세였지만 현재는 메이븐이 대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이븐이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빌드 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담을 좀 드리자면 현재는 빌드 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빌드 환경 자동화 말고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언급드렸었던 빌드 환경 자동화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클립스 같은 개발 환경 툴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형상 관리 툴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형상 관리 툴이란 Git이나 SVM 같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거나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의미하죠. 네 번째로는 Continuous Integration 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젠킨스를 많이 사용하시곤 하죠. 여기서 제시한 개발 환경은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설계와 개발을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 이처럼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빠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시작 시기에 업무 분석과 설계 작업을 시작하면서 개발 환경까지 구축을 완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여분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핵심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론인 빌드 자동화 툴 얘기로 돌아와서 빌드 자동화 툴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림과 같은 프로젝트 간의 의존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수행하게 되죠.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분리하는 케이스도 있겠고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서로 의존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겁니다. 또한 관리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하고 프로젝트 사이의 의존 관계가 증가하면서 프로젝트의 복잡도는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젝트 수가 증가하면서 바뀐 프로젝트 간의 의존 관계를 도식화해 본 것이 현재 보시는 도식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원래 프로젝트를 분리할 때의 의도는 하위 프로젝트, 개발 1, 2, 3, 4가 공통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의존 관계를 가지도록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위 프로젝트 간의 의존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복잡도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증가에 비례해서 빌드 스크립트의 복잡도도 증가하게 되어 있죠. 빌드 스크립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빌드가 깨지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고 빌드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문제점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드 스크립트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 또한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프로젝트 일정의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나누었을 때 프로젝트가 커지기 때문에 나눈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각 나눔 프로젝트들 간의 의존 관계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의 활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바 진영에서 큰 변화의 흐름은 오픈소스 활용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소스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관리해야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존 관계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또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 관계를 가지면서 프로젝트의 복잡도는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최근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스프링과 스트러츠,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은 SLF4J나 아파치, 라이브러리와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트러츠나 스프링,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극히 일부분의 라이브러리만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프레임워크들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모두 다 표현하고자 한다면 외부 라이브러리의 수가 20개가 훌쩍 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간의 의존 관계가 생기고 또 프로젝트 내에서도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와 외부 라이브러리의 의존 관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발자들은 정작 신경 써야 할 비즈니스 로직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프로젝트 구조와 라이브러리 관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증가하는 프로젝트의 복잡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개발 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점을 자동으로 알아서 관리해주는 빌드 툴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좀 더 질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엔트나 메이븐 같은 빌드 툴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메이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메이븐의 주요 기능과 메이븐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븐의 주요 기능입니다. 메이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로젝트 및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 관계를 관리하는 기능 이외에도 프로젝트 빌드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메이븐이 지원하는 기능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으로 메이븐을 사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편리한 의존관계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프로젝트가 일관된 디렉토리 구조와 빌드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빌드 툴을 이용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처음 구성한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서 디렉토리 구조와 빌드 명령이 일관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메이븐은 이미 정형화된 프로젝트 구조와 빌드 명령을 제공하므로 관리를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이븐이 제공하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븐은 플러그인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이미 수많은 플러그인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이븐 플러그인을 이용하게 되면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이런 통합 개발 환경 프로젝트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리포트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사적으로 사용할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이븐의 아키타입 기능은 표준화된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신규 프로젝트에 뼈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메이븐을 활용한다고 해서 빌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메이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엔트나 다른 빌드 툴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엔트와 메이븐 모두 장단점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트와 비교를 좀 더 해드리자면 엔트는 자유도가 높아서 빌드 환경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비용이 메이븐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학습자분들께서 배우는 데 있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자유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메이븐은 설정보다는 COC라고 불리는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구조와 빌드 단계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OC라는 것은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의 약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유도는 떨어지지만 메이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같은 디렉토리 구조와 빌드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메이븐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개발자라면 별도의 매뉴얼이나 다른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메이븐 기반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빌드 툴에는 메이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비교로 언급드렸었던 엔트 같은 빌드 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빌드 툴도 있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항인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잠시 메이븐을 떠나서 모든 빌드 툴, 다른 빌드 툴도 고려해 가면서 그럼 과연 이상적인 개발 환경이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적인 개발 환경에 대한 정리는 우리 강의의 주제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발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빌드 툴이고요. 이런 개발 환경의 이상을 정리함으로써 메이븐은 이런 개발 환경에서 어느 부분을 커버하는지 그것을 학습자분들께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개발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발 환경 설치 자동화입니다. 팀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치나 톰캣 서버를 설정하고 JDK를 설치하고 이클립스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고 엔트 혹은 메이븐 빌드 툴 설치와 같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툴을 설치하고 설정하는데 며칠 정도를 소비하게 될 겁니다. 문서화를 아무리 잘해놓더라도 한 번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력이 많은 개발자의 도움까지 받아야 설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일정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 작업은 한 번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부담은 개발 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때이기 때문이죠. 개발 환경을 변경하고 나서 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개발 환경으로 잘 바꾸지 않는 것이 개발자의 습성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다른 일로 바쁜 상황에서 새로운 개발 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기 때문이죠.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는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입니다. 개발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몇 개의 스크립트와 사용 방법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개발 환경은 프로젝트 초기 구축의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의 디렉토리 구조를 정하고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겠죠. 빌드 스크립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빌드 스크립트를 가져와 일부를 수정해서 재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로 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하게 되겠죠. 의존 관계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운받아 추가하려니 귀찮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직접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정 있는 일부 개발자가 야근까지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업을 진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초반에 프로젝트 기반을 잡아놓는 것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발자들이 많지만 이런 열정적인 개발자도 경력이 쌓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반복적인 작업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런 모든 과정을 한 번의 명령을 실행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스프링,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템플릿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표준 빌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스트러치2와 스프링,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이 또한 템플릿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번으로 명령어를 실행해서 초기 프로젝트 설정을 완료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템플릿 프로젝트와 표준 빌드 스크립트가 존재를 하려면 이를 관리하는 개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템플릿 프로젝트와 표준 빌드 스크립트를 관리하는 개발자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템플릿 프로젝트에 쉽게 반영할 수 있으면서 다른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표준을 정하는 개발자와 표준을 사용하는 개발자 사이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표준이 관리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은 다시 표준에 반영되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표준을 정하는 개발자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서 표준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구조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 통합 툴을 활용한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자동화하는 데 가장 필요한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속적 통합, Continuous Integration을 줄여서 CI라고도 하죠. 이런 툴이 되겠습니다. CI 툴은 주기적으로 빌드를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나 단위 테스트 실행, 소스 코드에 대한 품질 리포트 생성 등 지금까지 개발자가 수동으로 진행해야 했던 작업 대부분을 자동화해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물론 CI 툴이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화된 빌드 스크립트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CI 툴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의 개발 흐름까지 바뀌게 되는데요. 개발자가 버전 관리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커밋하는 순간에 CI 툴이 전체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전체 단위 테스트가 성공하면 안심을 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단위 테스트가 실패하면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CI 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자가 수동으로 해왔던 많은 작업들을 CI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CI 툴을 활용한 자동화된 개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화된 빌드 스크립트입니다. 자동화된 빌드 스크립트만 존재한다면 자동화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데 80%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동화된 빌드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 힘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인트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습자분들께서 혹시 다른 상황을 맞이했었거나 다른 툴을 썼었는데 이게 더 좋았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았는데 이 방법이 더 좋았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상적인 개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치를 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븐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븐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아파치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왼쪽 메뉴 중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요. 여기서 안내문을 쭉 읽으셔도 되고 중간쯤 보면은 현재 스테이블 버전이 3.2.3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해당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이븐 3.2.3 바이너리 zip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비즈니스란 폴더 밑에 DV라는 폴더 밑에 이렇게 아파치 메이븐 3.2.3 빈 zip 파일을 옮겨 놓았고요. 여기서 바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이 해제가 됐으면 이제 남은 것은 환경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환경 설정은 이렇게 이 메뉴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설정 변경을 누르시고요. 고급 탭으로 이동해서 환경 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시스템 변수에다가 메이븐 홈이라고 해주고요. 값은 어떤 값을 쓰냐면 압축을 해제한 디렉토리가 있었죠. 해당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또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패스는 시스템 변수 중에서 패스를 선택하시고 요 뒤에 콜론을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만든 메이븐 홈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넣어주고 빈까지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이븐 홈 앞 뒤에는 퍼센트 기호를 넣어서 이게 앞에서 만든 환경 변수 이름이란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메이븐을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메이븐을 쓰기 위해서는 JDK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JDK의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바 마이너스 버전으로 버전을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JDK의 버전은 1.8.0 버전입니다. 웬만하면 최신 버전의 JDK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이고요. 이렇게 JDK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메이븐을 잘 설치가 되어 있나, 환경 설정은 제대로 잡혀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면 mvn-v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면 메이븐 설치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자바 버전이 1.6.0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컴퓨터에서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JDK가 이렇게 잡힌 건데요. 이거는 앞에서 메이븐을 설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 세팅에서 자바를 제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바에 대한 환경 변수를 다시 세팅한 다음에 mvn-v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된 자바 최신 버전이 적용된 설정값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이븐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메이븐을 설치를 해봤으니까 이제 메이븐 기반의 템플릿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은 생성하는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기반이 되는 템플릿 프로젝트를 제공을 합니다. 메이븐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메이븐 기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이븐은 프로젝트의 소스 디렉토리, 테스트 소스 디렉토리, 웹 리소스 디렉토리 등의 기본 설정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프로젝트의 뼈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메이븐의 템플릿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뼈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메이븐의 이 같은 기능을 아키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아키타입에 대해서는 추후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이븐에서 제공하는 아키타입은 메이븐 중앙 저장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아키타입을 만드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에다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 아키타입 generate -d group id com.rgo. 지금은 해당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해보시면 돼요. -d artifact id first project -d archetype artifact id maven archetype quickstart -d interactive mode false.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각각 값들을 보면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는 몰라도 공통적으로 -d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것만 봐서 -d가 옵션 값을 줄 수 있는 형태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뭔가 문구가 이렇게 쭉 출력이 돼요. 그러면서 build success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total time, finished at, final memory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서 뭔가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의 결과로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 소스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소스 구조가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값으로 인해서 first project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그 밑에 소스라는 큰 폴더가 있고 그 밑에는 메인과 테스트로 구분되는 소스 폴더가 생겼습니다. 각각 아래에는 자바 폴더가 존재하고요. 자바 폴더 아래에는 컴 폴더 밑에 RGO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폴더가 어느 경로에 생성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밑에서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생성되는 경로도 한번 보시면은 명령을 내린 경로에 그대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특정 폴더를 지정해서 해당 폴더에 해당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폴더로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D 드라이브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메이븐을 설치했었던 디렉토리였죠. 비즈니스 밑에 dev 밑에다가 mvn 언더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cd 명령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실행했었던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방금 이동한 디렉토리에 아까 우리가 본 소스 코드 구조가 그대로 생성이 되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구조와 똑같은 구조의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븐 빌드 툴은 소스 코드와 테스트 소스 코드를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메이븐의 기본 소스 디렉토리는 소스 밑에 메인 밑에 자바가 되고요. 기본 테스트 소스 디렉토리는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 자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각 소스 디렉토리 밑에는 앞에서 명령을 줬던 것 중에서 사용했던 그룹 아이디라는 것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그룹 아이디에 com.rgo를 줬었죠. 해당 그룹 아이디가 기본 패키지로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com 폴더 밑에 rgo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죠. 즉 우리가 그룹 아이디로 썼던 com.rgo가 기본 패키지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 아이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옆에 -d, 아티팩트 아이디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만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키타입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개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는 메이븐 빌드 툴에서 프로젝트를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고유값인데요. 그룹 아이디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 패키지명으로 사용이 되는 값이면서 일반적으로 생성하는 프로젝트의 도메인명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아티팩트 아이디는 프로젝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우리가 앞에서 실습했던 것과 같이 메이븐 아키타입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아티팩트 아이디 값을 가지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명령어에서 -d 아티팩트 아이디에 first 프로젝트를 줬었죠. 보시면은 자, 루트에 first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명령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어요. 이름은 first 프로젝트라고 지었었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소스 디렉토리를 따라서 디렉토리가 많이 생겼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form.xml이라는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이븐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프로젝트 폴더 구조뿐만 아니라 form.xml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form.xml 파일은 메이븐 빌드 툴의 기본 설정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form.xml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form.xml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ML 구조에 태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입니다. 그룹 아이디, 우리가 패키지명으로 사용했던 com.rgo가 들어가 있고요. 아티팩트 아이디는 프로젝트 이름인 first project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밑에 패키징이라는 태그가 있죠. 패키징에 자르라는 것을 보아서 해당 프로젝트는 자르 기반의 자바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form.xml 파일이 기본 설정 파일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븐의 기본 명령어만 짚어보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을 다시 열고요. 해당 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새 창을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테스트를 하기 전에 메이븐의 명령어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메이븐의 명령어를 주는 구조는 이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mvn, 이 mvn이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설치한 메이븐의 빈 디렉토리 밑에
mvn.bat 파일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옵션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고를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지를 명시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메이븐 기본 설정 파일은 폼.xml 파일이 없는 곳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골과 페이지 같은 경우는 메이븐 기반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메이븐 명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mvn-help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면은 넣을 수 있는 여러 옵션 값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메이븐을 설치하고 나서 mvn-v를 출력했었죠. 혹은 mvn-버전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값 모두 옵션 값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다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d인데요. 메이븐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메이븐 설정 파일에 인자를 전달하는 -d 옵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메이븐하고 여차저차하고 쓴 다음에 -d 그룹 아이디를 썼었고요.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도 썼었어요. 이 -d가 바로 폼.xml 파일에 인자를 전달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메이븐은 기본적으로 빌드를 실행할 때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maven-d 옵션을 주신 다음에 maven.test.skip equal to를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원래 세 번째에 페이지를 더 줘야 되는데요. 제가 예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실행하면 당연히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오류가 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해당 페이지를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는 유닛 테스트를 스킵하는 그런 옵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메이븐의 빌드 실행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골과 페이지란 개념이 나왔어요. 여기서 페이지와 골을 이용하면은 이게 메이븐을 통해서 빌드를 수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빌드를 실행할 때 여러 개의 페이지와 골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빌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몇 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이 있어요. 메이븐 클린 테스트. 당연히 골과 페이지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퍼스트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행해야 되는 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소스 코드가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되겠지만 설명만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클린과 테스트라는 페이지를 실행한다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를 또 들어볼까요? 메이븐 클린 컴파일러 콜론 컴파일러. 이런 구분은 무엇이냐면 클린 페이지를 실행하고 컴파일러 플러그인의 컴파일 고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R이 오타가 들어갔네요. 컴파일러에 컴파일 고를 실행한다는 그런 실행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건 지우고, 자, 이번에는 maven-d maven.test.skip equal to test. 자,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건너뛰기 위해서 maven.test.skip equal to라는 명령을 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실행 명령을 주게 되면 어떤 뜻이냐? 옵션으로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도록 인자를 설정 파일에 전달하면서 테스트 페이지를 실행하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이븐 명령을 실행할 때 옵션, 페이지, 골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와 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강의 혹은 다다음 강의 정도에 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이븐 명령을 줄 때 옵션과 페이지와 골을 명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 중에서 하나만 실행을 해볼게요. 메이븐 클린 테스트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뭔가 메시지들이 쭉 나오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뭔가 다운로드도 받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븐 클린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빌드 석세스가 나오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아키타입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단계를 여러분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창이 부족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을 건 다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명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먼저 보시면 Default Resource, Default Compile, Default Test Resource, Default Test Compile 이런 단계로 몇 단계를 거쳐서 컴파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리소스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은 알 수는 없고 보시면 컴파일과 테스트 컴파일 단계로 소스 코드가 컴파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단계가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은 먼저 해당 첫 번째 컴파일 단계에서는 소스 밑에, 네임 밑에 자바 디렉토리에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테스트 컴파일 단계에서는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 자바 디렉토리에 테스트 코드를 컴파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면은 슈어파이어 플러그인의 테스트 단계에서 디폴트 테스트를 통해서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빌드 명령은 메이븐 테스트를 실행했지만 단위 테스트에 필요한 작업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